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문 주제 찾는 방법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논문 주제를 발굴하는 것, 찾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원칙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쉽게 논문 주제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논문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롭고 중요한 논문 주제를 발굴했을 경우 2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대학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신다. 이게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통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주제가 새롭고 중요하면 20점 정도의 만점을 받으시고, 선행연구가 적절하게 잘 양도 많아야 되겠죠. 리터리처 리뷰, 선행연구 검토되는 거죠. 이론적 배경에서 들어가는 논문. 중요한 논문들이 적절하게 잘 검토되고 요약되고 소개되었을 경우는 20점 정도의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신의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질에 의해서 20점 정도의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결과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갑론을박을 벌여나가는 것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을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40점이라는, 무려 40점이라는 점수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 20, 20, 40 총 100점 만점의 점수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논문은 50점 정도는 넘어야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점이 안 되면 합격이 안 되는 거고요. 학위 취득에 실패하는 거고요. 잘 쓰신다 할지라도 20, 20, 20 이거 다 만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스커션, 토론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0점에서 70점 정도 맞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학술적 글쓰기, 여러분 그 에세이나 일기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을 쓰는 것과 학술적 글쓰기는 많이 다릅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하죠. 아카데믹 라이팅. 저희가 지식편에서 10년 동안 논문 지도를 해오면서 정확하게 한 16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하게 다른 강좌 시간에서 제가 강의를 다 하는 영역이니까 그때 꼭 청취하시고요. 우선 영미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평가할 때 주제가 새롭고 중요한 것이면 이렇게 20점이라는 점수를 놓는다. 그래서 논문 주제를 잘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우선 논문 주제를 발굴해가는 순서, 논문 주제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관심 분야겠죠. 우선 자신의 관심 분야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논문 강독이란 말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논어 강독 혹시 들어보셨나요? 논어 강독 아니면 맹자 강독. 옛날에 옛날 논어나 이렇게 맹자에 나와 있는 중요한 글들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논문 강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강독이라는 용어를 논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정확하게 좀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주제가 보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제가 보이기 위해서는 분야를 선정한 다음에 선행연구를 적절하게 읽은 상태에서야 주제가 보이면 그것을 확정해서 1장, 2장, 3장 쓰는 것이 프로포절이죠. 프로포절. 우리말로 연구계획서. 교수님들이 보통 공동 발표도 하고 연구계획서 가져오세요 라고 할 때는 1장, 2장, 3장 정도가 작성된 연구계획서가 프로포절입니다. 여기까지가 기간 시간으로 말하면 약
1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선행연구, 강독을 해야 될 선행연구는 최소 80편에서 석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논문을 잘 골라서 80편 정도는 강독을 하셔야, 읽으셔야 주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선행연구를, 좋은 연구를 골라서 150편 정도를 읽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주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프로포즐이 만들어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공개 발표를 하던 아니면 1대1로 가서 상담을 받던 지도 교수님한테 승인받지 않고 1, 2, 3장을 쓴 다음에 데이터 수집해서 4장, 5장까지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런 건 아시죠? 그러나 이 지도 교수님한테 승인 받기 전에 그냥 선행연구를 이 정도 읽지도 않고 주제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프로포즐이 1, 2, 3장이 한 30에서 70페이지 정도가 페이지 수도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제 지도 교수님한테 가시면 대부분 지도 교수님은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지도 교수님 미팅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수준의 프로포즈를 가지고 교수님한테 상의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어쨌거나 뭐 나름대로 비판은 있으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도 항상 논문은 50점에서 60점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곳곳에 부족한 점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논문을 쓰려고 한 애쓴 흔적도 있고 공부한 양도 있고 연구 모형도 뭐 타당해 보이고 주제도 어느 정도는 새롭고 어느 정도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다면 승인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승인 받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모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양적인 숫자로 만들어진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질적인 연구하시는 분들도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례를 잘 이렇게 관찰한달지 아니면 어떤 특정 전문가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록한 인터뷰할 때 다 이제 녹화하고 그걸 나중에 타이핑해서 트랜스크립션 하지 않습니까? 전사한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그 과정이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어널리시스 해야 되겠죠. 분석을. 양적 데이터는 보통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뭐 SPSS나 SAS 아니면 스타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자모비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유의성을 검증을 하고 그래서 4장, 5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해서 전체는 석사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박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논문을 주제를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제 발굴하는 이 전반 과정에서 논문 강독의 중요성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제를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칙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변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생활하는 주변, 직장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주변에 뉴스들이 주제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문학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고대 철학을 공부한다든가 해서 조용히 이렇게 그 책상에 있거나 아니면 저 밤중에 그 렌즈를 켜고 천문대에서 하늘을 보는 거 아니라면 대부분 연구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뉴스 보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도 좋은 연구 토픽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 여러분의 주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할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야 되느냐, 많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시한 주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연구를 해서 중요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계에서
새로운 주제여야 됩니다. 논문 주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새로울 것 딱 이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시오. new.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이제 옵션을 드리자면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주제는 곤란하겠죠. 데이터가 대부분 있어야 돼. 데이터 없이 논문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쓰는 논문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가져오는 것도 다 선행 연구들에서 가져온다면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선행 연구 자체들도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아서 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도 교수님의 관심 주제 이거 많이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그 그룹의 팀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연구 모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팀원입니다. 팀원. 팀원이 팀장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고 확장도 시켜주고 넓혀주기도 하고 깊이 있게 하나 더 연구를 좀 더 새롭게 추가해서 아주 그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팀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의 연구 주제하고 어느 포인트에서라도 조금씩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연결 안 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거리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뭐 지도 교수님은 뭐 철학을 연구하는데 자기는 수학을 연구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학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지도 교수님의 논문들을 좀 읽으시다 보면 관심 주제가 뭔지 여기서 기왕이면 지도 교수님하고 좀 깊이 있게 연결되고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주제,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가급적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재밌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또 의미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보람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주제 선정 원칙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여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컨대 보십시오. 첫 번째, 탈냉전 정책 아시죠? 냉전 시기.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지금 최근에 남북 화해 분위기로 가면서 그런 그 냉전 시기 아주 대립하고 극한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던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온 시기에 있죠. 이런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관련해서 논문 쓰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를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때? 인간 수명이 뭐 예전에는 50살, 60살만 되면 이제 뭐 할아버지 되고 돌아가셨죠. 환갑 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100세.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교수님 보니까 영생 시대로 간다고 그래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영원히. 영생. 무슨 뭐 종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렇게 시대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팔, 다리 이런 거 부셔지고 망가지고 하면 그 저 시신 기증해 준 사람의 그 신체 부위를 내가 사서 바꿔 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 엉덩이 뼈, 뭐 무릎 뼈 이런 거. 근데 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뇌. 근데 뇌도 일정하게 과학기술 발달돼서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성 이런 것을 그대로 다른 데 옮겨 놓은 다음에 뇌를 새로 바꿔 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포매팅을 하는 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이런 것과 관련된 논문 주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뭐 이것이 고령화 사회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 가면 그러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나요? 이게 다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죠. 특히 요새는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통계 데이터로 100만 5천 명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래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속히 전 세계에 근로하시려고 하는 분들로부터 한국 시장이 아주 좋은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 우리말로 세계화.
우리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인 거죠. 이게 좀 긍정적인 이슈라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 고령화 사회,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좋은 얘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겠다, 연구해 보겠다, 뭐 이렇게 문제제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연결이 되고, 조금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많이 낮죠. 그 다음에 노혼율이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토픽입니다. 분야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살률, 아니면 청소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학과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문학이나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 아니면 대부분 사회하고 연결돼, 의학도 연결돼 있고요. 간호학도 그렇고. 나머지 교육학이나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모든 학과들은 역시 우리 사회 각 파트, 부분들에서 어떤 법칙을 찾거나 아니면 의미를 찾아서 지적인 통찰을 주고 우리한테 예측 능력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새로운 주제일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새로워야 된다는 점, 어느 정도가 새로워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새로운 논문이 선배학자들은 있느냐? 실례지만 없습니다. 모든 논문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의 논문들 경향 속에서 그 끝에 연결고리를 하나 끼워서 내 논문을 하나 더 관계를 확장하거나 범위를 넓히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연구의 대상을 좀 넓히는 것도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논문 한 100편을 봤더니 뭐 썸띵과 썸띵을 연결을 해 관계를 보려고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남성 다 한 것 같아.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연구한 게 없네. 이 주제가 우리 교수님이 했었던, 관심 가졌던 이 토픽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구 대상만 살짝 바꿔도 데이터만 모으실 수 있다면 그 65세 미만에 있었던 연령층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65세부터 한 90살까지 있는 이런 분들도 같은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유사한 패턴을 보일까? 이런 것이 연구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돼요. 그 다음에 시기, 연구 시기. 연구 시기가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시기가 보니까 좋아. 다 뭐 A가 올라가서 B가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있더라. 그런데 연구가 한 15년, 20년 전에 멈춰 있더라, 국내에서. 그러면 그동안 일정한 패턴 같이 A하고 B가 이렇게 같이 올라간 이런 패턴이 15년, 20년이 지나면서 환경도 바뀌고 우리 교육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래서 1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옛날 그 패턴이 지금도 그대로 패턴을 보일까? 아니면 좀 더 완만해졌을까? 아니면 좀 더 가파른 영향력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어졌을까?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석사에서. 아시겠죠? 특히 석사 논문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진리, 석사 논문을 통해서 이론사에 기여할 만한 어떤 중요한 발견,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도 아무도 그런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촘촘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연구 과정을, 훈련 과정이죠. 연구 과정을, 주제를 세우고 문제 제기하고 선행령을 읽어보고 데이터를 모아보고 분석해보고 결과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토론해보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라이팅 기준에 맞춰서 정밀하게 글을 한번 짜보고, 이 과정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 프로세스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챙겨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석사 논문의 평가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면 많이 이제 대부분 학위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박사 논문으로 가면
이론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시기나 대상 정도 바꿔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론의 허점, 모든 연구들이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이론을 테스트하면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다른 사람도 했더니 이 이론에 따르면 A를 건드려 했더니 B가 올라가더라. 이 이론에 따르면. 근데 나도 그런지 한번 더 보겠다. 테스트, 데이터 모아서. 양적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그 양적 연구를 사용하도록,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다는 그 티어리, 이론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작은 케이스, 작은 사례에서 발견한 것을 잠정적인 이론을 제안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 연구가 테스트해서 보편적으로 대부분 맞더라. 그러면 이제 이론이 좀 더 정교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연구 방법에 대한 초점, 관심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연구 방법들이 뭐 크게는 양적, 질적 두 가지로 나뉘지만 그래도 보면 양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지라도 데이터 샘플링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샘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과정에서 얼마나 기간을 줬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표성이 있느냐, 아니면 분석하는 툴에서의 문제점은 없느냐, 분석하는 수준도 또 있고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선행 연구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분야에서 가장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에 잡힌 논문이 이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 그래야 새로운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한두 개라도 연구 모형에서 들어가면 그건 새롭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남의 그 연구를 공격하고 빼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도 논문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변수가 뭐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절 변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과관계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적어도 중요한 변수들로 인해서 법칙을 찾는 데 좀 더 정교한 이론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논문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주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증된 이론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하나 사례를 보아드릴까요? 여러분 그 매슬로 욕구 단계론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시죠? 맨 밑에 그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상층부에 있는 뭐 사랑의 욕구나 소속의 욕구나 존경받을 욕구나 뭐 이런 욕구가 아직 안 생긴다는 것이죠. 생계 문제, 오늘 하루벌어 살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겠어요? 욕구가. 채우고 싶은 배고픔이죠.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층부에 있는 욕구는 아직은 안 생기더라.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이미 다 끝났다. 이미 테스트가 됐어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좋은 학자 띠어리라고 해요. 매슬로우를. 그래서 매슬로우가 존경받기도 해요. 많은 이거 이미 한 40년, 3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 새로운 테스트를 또 하겠다? 한국에서 뭐 내가 특정 분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컨대 군인이나 이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겠다. 테스트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조직 공정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조직 공정성 이론. 이게 이제 OB 연구라고 하죠. OB 연구.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 행태들이 좀 특이해요. 모든 사람들이 남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가족이라는 조직 말고 보통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 그런데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같은 조건에 있고 일도 거의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 비슷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봉급이든 아니면 승진이든 승진을 빨리 한다든가 아니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사로부터 좀 더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죠. 나하고 저 사람 같은데 보상을 저 사람이 부당하게 많이 받네.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 조직에서 공정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질각을 한다든가
대충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정당하다고 믿으니까. 이런 것들이 애덤스의 그 조직 공정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도요, 이게 1950년대 그때 나와서 한 3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검증하고 전 세계에서 테스트했는데 맞다, 끝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된 주제를 새롭게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건 글쎄 뭐 석사 논문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사 논문에서는 적어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된 새로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조직의 변화가 옛날에는 뭐 관료제 조직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 자체 회사가 위에서 지시하고 부하 있고 중간 관료 있고 맨 밑에 심사원 이런 조직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산업이 변해서 만약에 뭐 그런 조직이 아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직이야. 뭐 온라인상으로 출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조직이야. 그런 회사들 있죠 요새. 재택근무하는 회사들. 거기서도 이런 게 통할까?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 상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요즘 시장 자체가.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통하던 조직 공정성 이론이 온라인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패턴을 보여줄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납득하는 설명 없이 빤한 얘기를 계속 던지면 안 된다. 안 좋다. 비추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합리적 선택 이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rational choice theory라고 아시죠?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아니면 음식점에서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했을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같아요. 다 조건 뭐 식사 그 질도 같고 뭐도 같고 접근성도 같고 다 비슷한데 난 기왕이면 500원 더 싼 저쪽 집을 간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에요. 다른 조건보다 경제적인 포인트를 좀 강조하긴 하는데요. 이거 저거 따져봐도 1원이라도 좀 더 저렴한 곳 아니면 1원이라도 좀 더 효과가 있는 곳에 자기가 초이스를 한다. 선택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론도 어때요? 경제학 이론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의 경제적인 행동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행동을 하더라. 그렇게 선택하더라. 이런 거죠. 소비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싼 곳으로 가는 일은 다 우리가 검증되고 끝난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또 한 번 합리적 선택 이론을 테스트해 보겠다. 이러면 어떤 정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달나라 가서 여러분들 뭐 그 광물이 땅의 밀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시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접촉할 수 없는 경우들이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유명한 기업인이에요, 우리나라.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잘 이렇게 가지고 전 세계 굴지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드는 이런 기업을 만들었을까? 뭐 이걸 알고 싶어요. 리더십을. 그런데 그분이 뭐 정주영 뭐 옛날 현대 아니면 이병철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분의 뭐 일기장이나 기록이나 아니면 인터뷰에는 다른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 학자가 되셨을 때 정부나 남들하고 공공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젝트 하시고 개인 연구할 때 여러분들 지금 석사 박사 논문 쓰셔야 되는 분들은 가급적 데이터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끝납니다. 논문의 질이 거기입니다. 다들. 자, 데이터 수집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옛날 그 석사 논문 쓸 때 뭐 굉장히 데이터 수집 비용 많이 들긴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데 뭐 노인이랄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 있는 아주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컴퓨터를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한테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설문조사도 허용들 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정확하게만 하면 장점도 의외로 많아요. 특히 비용이 많이 저렴해 준다는 게 측면뿐만 아니고
데이터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동시에 이렇게 수집될 수 있는 이런 측면 때문에 뭐 어떤 그 사회적 노이즈로 인해서 뭐 데이터 왜곡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덜 할 수 있습니다.